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국내 증시 양시장 4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세 타협을 시사했죠. 그러면서 미국발 관세 전쟁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고 그간 낙폭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코스피 121선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0.46% 상승하면서 2,540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승폭이 더 큽니다. 1.26% 반등하면서 747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를 기록 중입니다. 외국인이 970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1,300억 원이 넘는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요. 기관 역시도 400억 원 넘는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1,561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44억 원 순매수 기록 중이고 기관 역시도 257억 원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471억 원 순매도 기록 중입니다. 그럼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하시죠.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0.37% 약세입니다. 거래가는 54,300원. 반면에 SK하이닉스는 0.43%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186,900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54% 상승하는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은 1%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32만9천원입니다. 현대차입니다. 이제 관세 피해주로 자동차 대표주가 조금 피우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반등 시도합니다. 2% 오르면서 현재 거래가 194,000원입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셀트리온 0.4% 상승하며 184,300원. 현대차에 더불어서 기아도 올라갑니다. 2.25% 반등하면서 현재 거래가 95,2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0.3% 상승. 네이버도 1.2% 반등합니다. 네이버 거래가는 208,000원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급등했었는데요. 오늘 0.86%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694,000원으로 집계됩니다. 코스닥 시종 상위 종목도 체크하시죠. 알테오젠이 3.6% 상승하며 414,500원, HLB가 1.1% 추가적인 상승 보여줍니다. 9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총 3위와 4위 에코프로 형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배터리 업체가 한 자리에 최신 기술을 선보이는 인터배터리 2025가 오늘 개막하는 데 따라서 신기술 등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에코프로 BM이 0.18%, 에코프로가 1.5%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4.35% 반등합니다. 현재 거래가는 36만 원으로 집계됩니다. 6위부터 10위도 체크하시죠. 삼천당 제약이 오늘 크게 올라갑니다. 7.5% 급등하면서 현재 거래가 195만 5,3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도 2.28% 상승하며 11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시총 상위 10위권까지 전 종목 올라가고 있습니다. 휴젤도 2%대 오름세로 31만 8,500원, 클래시스가 1.75% 상승하며 5만 8,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 어제 신고가 경신했었는데 오늘도 2.72%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줍니다. 현재 거래가 32만 1,500원입니다. 이어서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겠습니다. 우선 양자 컴퓨팅 관련주가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과학연구팀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보다 1,000조 배가 더 빠른 양자 컴퓨터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히자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ICTK는 이미 장 초반부터 상한가 경신했습니다. 1,530원이고요. ALT가 18% 가까운 시세 분출 중입니다. 거래가는 12,320원입니다. 더불어 엑스게이트도 9.3% 급등하며 현재 거래가 8,700원으로 집계됩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입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의 파행으로 인해서 최종 타결 직전 불발된 양국 간 광물협정에 대해서 양국 정부가 이르면 현지 시간 4일 이를 체결할 것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우 종전 기대감이 다시 커지면서 재건 관련주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재건주 내에서는 SY스틸텍이 7.56%, 7.7% 상승하면서 거래가 6,700원입니다. 현대코퍼레이션 5.1% 오름세로 24,750원에 거래되고 있고
대동기어도 8.06% 상승합니다. 현재 거래가는 26,150원입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체크하시죠. 오늘 외환시장 1,450원대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9시 33분 기준으로는 1,455원, 현재도 1,456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3개월여 만에 최저순까지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지수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39% 오름세로 2,538포인트, 코스닥은 여전히 1.1%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환율이 하락 출발하면서 외국인 수급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 수급이 유입된다면 더 큰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 흐름 지켜보시고 또 트럼프의 입을 예의주시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가겠습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장 분위기가 오랜만에 반등이긴 한데 간밤 미국 장은 또 계속해서 하락세이고요. 우리 장이 뭐 지켜내고 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미국 장 분위기가 심상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일단 두 가지 문제가 미국 시장을 갖다가 좀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뭐 우리 다 아는 첫 번째 요인은 비싸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이 정도 PER 역사상 최고 레벨 23배에서 24배 PER에 주식 투자해가지고 과연 돈 벌 수 있냐. 네.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 걱정거리였고 여기에 이제 미국 트럼프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에 대한 기대가 제일 너무 컸었던 거를 좀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그 레버리지 투자 자금의 증가 가능성이 좀 너무 뭐랄까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으로 증가했다고 할까요? 네. 한 달 만에 한 1,000억 불 정도의 마진 뎁,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주식담보대출이 그 정도 늘었어요.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돈들은 엄청나게 빌려놓고 여기에 또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 뭐 저기 관세 이거는 다 그 협상용 카드고 안 할 거야. 뭐 이런 고민 좀 그런 기대를 한 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뭐 매일매일 뉴스가 나오니까 이게 또 그래놓고 또 캐나다랑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 부과한 것도 안 한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 또 다음 날 또 한대요. 예, 그러니까요. 한다 그랬다 지금 또 줄이겠대요. 이걸 그러니까 뭐 어디에 이제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을 길게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시장을 길게 못 본다라는 건 단타를 친다는 거고, 그 단타 칠 돈이 없으니까 레버리지 투자 자금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200일선까지 이제 밀리게 된, 저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빨간 선이 이제 뭐냐면 미국의 공포 지수, 빅스 네. 지수인데 그 빅스 지수 보시는 것처럼 예, 최근에 갑자기 급등, 빨간 선이 빅스 그러네요. 지수 때 맨 급등했습니다. 오른쪽 예. 끝단을 보면 확 치고 올라가는 예, 빨간 선이 어젯밤에 보이네요. 이제 확 치고 올라간 걸 볼 수 있고요. 우리 환율도 네. 어느덧 1,450원대로 다시 올라섰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저런 식으로 그 빅스 지수가 저렇게 막 튀어오르는 시기가 막 출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암만 우리나라 환율이 좀 안정되다가도 그냥 다시 튀잖아요. 결국은 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일단 우리나라 오늘 증시 반등했다 그러지만 네. 좀 겁나는 거죠. 아이고 이거 미국장 뭐 좋은 것도 아닌데 우리만 갈 수 있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라는 게 가는 건 좋은데 탄력이 앞으로 계속 강화될 수 있나에 대한 이제 걱정들도 좀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 작년에 비상계엄 사태 터지고 막 일시적으로 막 환율이 1,500원 가까이 막 그 급등했던 그렇죠. 그때의 그 걱정을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하다. 예, 일단 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를 흘리며 국민들이 수십만 명이 죽거나 다치거나 끌려가거나 또는 살해당했는데 그 사람하고 이제 휴전 협상을 해라. 뭐 하는 건 좋은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한국 사람 입장에서 한국 전쟁이 딱 떠오르잖아요. 네. 그때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막 방공포로 석방해 버리고 더 나가서 휴전 협상에서 그냥 들어 누웠잖아요. 네. 나 절대 못한다. 그래서 휴전 협상의 양 쌍방이 미국 중심의 그 유엔군과 북한, 중국군이 협상을 했지 한국군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절대 동의 안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목리를 부린 이유가 뭐냐 하면 안전 보장을 원했기 때문이잖아요. 다시 또 전쟁 나면 어떡할 거냐. 그건 막아달라. 그래서 한미 상호 보장 조약을 맺을 때까지 버틴 거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한테 그걸 요구했더니 미국 자본이 우크라이나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게 안전 보장이지 뭘 넌 그런 걸 원해.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이걸 딱 보고 있으면 이제 우리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러시아와 함께 지금 뭐 거의 없이는 못 사는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어떤 태도들을 보일 때 그거에 대해서 과연 미국이 안전 보장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지금 낙관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아수라장 속에서 TSMC 그 대표님이 정말 죄송합니다만 표정이 완전히 썩은 상태로 옆에 서서 이렇게 뭐 1,000억 불이다 뭐 이렇게 투자하는 거 보셨잖아요. 네. 이게 뭐 전형적으로 돈 내놓으면 내가 좀 봐줄게. 근데 절대 확답은 하지 않는. 그러니까 마치 뭐 죄송합니다만 좀 이렇게 어떤 세계 경제 패권과 세계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협박하는 네. 인질범 같은 문제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환율이 과연 안정될 수 있는가? 저는 쉽지 않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저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상대가 약하다 싶으면 굉장히 경멸하고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예의도 없고. 승냥이처럼 물어뜯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한테 또 뭐 좀 이렇게 명망가가 와서 잘하면 다소곳이 서 있잖아요. 손마사요시 그 회장 나왔던 자료 화면 보시면 손마사요시랑 뭐 알트먼이랑 이렇게 쭉 서 있는데 옆에 자기는 옆에 서 있잖아요. 네. 그리고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성이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강약약강. 그래서 세계적인 어떤 명분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 사람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지금 누가 했을까? 뭐 한강 작가밖에 안 떠오르는 것 같은데 참 우리가 어려운 거고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한테 이제 다음에 이제 칼날이랄까 총뿌리가 올 텐데 그때 우리가 이제 저 우크라이나 꼴 당하지 않겠나. 그러니 환율을 하락한다고 안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원달러 환율 위주로만 짚어봤지만 사실 달러의 흐름이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거는 지금 세계 금융시장의 화두예요. 최근에 월가 일각에서 나오는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트럼프 행정부에 나오는 얘기죠. 미 국채, 세계에 뿌려진 미 국채를 부채 감당을 하기 위해서 영구채로 전환하는 방식의 제2의 플라자 합의 뭐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달러의 이 기세가 지금 강달러로 갈 거냐 아니면 다른 나라를 희생시키기 위해서 플라자 합의 때처럼 강제로 평가 절하를 확 달러로 시켜서 수출 경쟁력 이런 것들을 다 끌어올릴 거냐. 되게 화두로 무상을 했더라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일단 1985년은 아직 소련이 살아있을 때예요. 소련이 살아있을 때 지금 프라잡이 나오는데 네. 그 G5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그때는 여기 캐나다라든가 다른 나라들이 들어가지 않은 이제 서독이었고요. 저 때는 독일이 아니고 저런 5개 나라가 모여서 맺으면서 그 압박이 뭐였냐면 우리가 소련이랑 맞서서 이렇게 군비도 쓰고 무역 적적 때문에 고통받는데 네. 너네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협박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불과 2년 뒤에 루브르 합의라고 있었는데 이제 프라자 합의를 깼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이제 그 뒤로 지금까지 쭉 보시면 알겠지만 중앙은행들이 협력하여서 미국의 금리를 낮추고 딴 나라 금리를 쫙 올리는 이게 이제 프라자 합의의 재현이 나오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인데 네. 그걸 파월 의장이 해줄까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이 그건 거죠. 파월 의장이 트럼프의 말을 들을 가능성이 1g도 없잖아요. 네. 뭐 둘은- 전략자산 비축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하나도 안 들을 것 같은. 여기 뭐 당장 저 12월 FOMC에서 저 기자가 묻잖아요. 네. 당신 저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만둘 거냐고. 높. 네. 기억 안 나세요? 절대 나는 그런 거 없고 이제 뭐 우리 연준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겠다. 우리가 독립성이 어떤 것인 걸 보여주겠다라는 게 아주 당하게 보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인플레이션 기대가 어제 발표됐던 미국의 ISM 제조업 그 가격 지불 지수라고 있는데 이게 54에서 62까지 그냥 한 방에. 그러니까 그 앞으로 인플레가 날 거라고 기대하는 기업가들이 급증한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막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면 기업들 어떻게 해요? 가격 절대 인하 안 해주잖아요. 가격 인하하고 인상으로 이제 돌아설 텐데 원가 부담 이런 거 전가하려고 들 텐데 파월이 그 말을 들어주는 순간 자기는 임기 1년 남았는데 내년 이맘때 물러나기 때문에 역사의 죄인으로 남고 싶지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약점도 별로 안 잡혔다고 보는 게 2018년 잘라버린다 그럴 때도 버틴 거 보면 저분은 별로 약점도 없는 사람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관세 전쟁이 환율로 가서 제2의 프라자 합의를 하려면 그때 볼커는 85년 베이커 장관 옆에서 재무장관 옆에 싹 붙어서 플라자 합의를 같이 했어요. 네. 예, 폴 볼커 네. 연준 의장님이. 근데 이번에 파월이 그 옆에 가 있을 가능성은 정말 1g도 없어 보이는데 플라자 합의를 어떻게 재현하겠다라는 건지 how to 그러니까 하고 싶겠죠. 근데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남들하고 지금 특히 캐나다가 말을 들을 것인가. 안 될 것 같아요. 예, 트리도 총리 입장에서는 저래놓고 우리를 합병하려는 수작이다까지 어제 나왔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뭐 플라자 합의라니 이건 이제 내내 망상이죠. 저 사람의. 뭐 거기에 우리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의 입장이니까. 저도 환율이 트럼프 말 한마디에 100원 빠질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오래 가겠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증시 이야기로 다시 돌아보면 아까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간다. 최근에 이제 제조 PMI 같은 거 나왔지만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탄탄했는데 이제 더 이상 탄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조금씩 균열이 보이네 여기저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정말 그냥 침체로 가는 어떤 전조 증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냐. 이에 따라서 그럼 미국 증시도 당분간 뭐 조정 내지 이제 M7이 주도했던 시장의 판도 이런 것들은 다 바뀌겠구나.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대표님 견해 듣겠습니다. 이 M7이 무너지면 다 도망가야지 무슨 주도주의 전환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중소형주는 안 돼.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시가총액 차이가 너무 크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가진 거지. M7이 올라가서 버틸 때 중소형주가 키 맞추러 가는 거지. M7이 빠지는데 중소형주가 오른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주식시장에서 한 번도 투자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지수의 그냥 레벨 다운을 우리가 예. 얘기를 해야지. 그 어떤 장세든 주도주 무너지고 잘 되는 장세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2023년부터 지금까지 한국 증시가 미국 장보다 왜 이렇게 못했죠?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2차 전지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2차 전지 장세가 좀 버텨주고 거기가 우리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까지 커져 있는 섹터가 좀 힘들어지니까 미국장 오르는 걸 우리가 M7 오를 때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게 우리가 주도주가 없으니까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반도체 HBM 뭐 이슈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제 저런 여러 이슈들까지 나오면서 시장에 주도주가 없으니까 우리가 약한 거잖아요. 네. 근데 미국장이라고 해서 AI가 핵심인데 AI 장세가 무너진다. 그러면 이제 뭐 한 1년 쉬는 거죠. 그게 어디 거기에 순환매라는 건 주도주가 버티고 있을 때 틈새 장세를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옐로우 칩 장세가 출현했다 그러면 장이 끝난 거예요. 그럼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발 더 들어가서 그러면 만약에 M7에 대한 주도하는 힘이 무너졌고 미국장에서도 미국 그 M7의 힘이 약화됐다. 그러면 이거를 약간의 미니 닷컴 버블 같이 이런 식으로도 저희가 큰 충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M7을 조정시 사야지 딴 걸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니 닷컴 버블은 너무 나갔군요. 왜냐하면 닷컴 버블 때 나스닥 100 지수가 PR이 100배가 넘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앞에 미니라는 예, 그런데 그거를 엔비디아 PER 보면 붙였는데. 30배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 정도의 오피 마진이 계속 이어지면 올해 아마 PER이 15배 정도로 줄어들 텐데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미 증시가 레버리지도 너무 세고 작년 연말에 사실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트럼프 당선됐다고 억지로 올렸던 거를 토해내는 과정에서 네. 시장이 조정을 받는 거예요.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PER 보시면 파란 선이 이제 평균값 PER인데 저기 2000년 이후 최고치까지 지금 가잖아요. 저런 게 조정을 받아야죠. 근데 중앙값은 보시면 알겠지만 중위값은 딱 그냥 중간에 딱 못 오르고 오히려 빠졌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요. 이제 매그니피센트 7 때문에 저런 거잖아요. 저 특히 그 중에서는 테슬라가 올린 거잖아요. 저건
그렇죠. 작년 평균 연말로 값이 더 높다는 건 주도하고 있는 흐름들의 네. 예, 그러니 값이 더 테슬라 높기 조정받고 때문에. 뭐 이러면 저기도 다시 이제 2월달, 3월달 데이터가 저기에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면 또 PER 내려가면 또 살만하죠. 그러니까 제가 주요하게 시장에 대해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금리가 인상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PER이 높은데 근데 우리가 인하를 기대하냐 마냐를 갖고 지금 오늘 논쟁을 하는 거지. 금리 인상은 지금 좀 이상하잖아요. 일단 네. 첫 번째 그건 좀 이상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저거 팔고 어디 갈 거냐.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오늘 주도주 이야기를 했는데 보면 뭐 중국 증시 솔직히 중국 증시에 투자해서 장기 투자할 생각 있으세요? 다음 질문이 중국 예. 증시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예, 마인 자연스럽게 회장님, 해주셨네요. 마인 회장님이 일본 살다가 지금 잠깐 돌아와서 그 억지로 끌려가서 거기서 인사하는 거 보면서 느낌이 어떠세요? 중국 최고의 부자조차 저기 끌려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 근데 부자들 우리가 입장에서 탈출하고 싶은 나라 아니에요? 딥시크가 던진 화두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있는데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지.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가 안 팔린다라는 걸로 왜 해석을 해야 되냐? 저가 제품이 팔리는 거지. 10개 쓸 거 한 두세 개만 써도 그러겠죠. 되는구나 근데 라는 생각을 하게 대신에 됩니다. 우리나라 네이버라든가 카카오에도 희망이 생기니까 더 많이 뛰어들 거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엔비디아 마진이 줄 수 있어요. 저는 동의. 근데 AI에 대한 투자는 더 늘지 않을까요? 딥시크가 보여줬는데 저기 저 고가 제품들 못 쓰게 하고 엄청나게 규제를 들어갔는데도 싼 거 모아가지고 얼개설개 그리고 죄송합니다. 사람들 갈아서 네. 휴먼테크래요. 주변에 AI 쪽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말로 미아가 됐군요.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 우리도 잘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오픈 AI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하다. 이건 제가 동의할 수 있는데 네. AI 분야는 우후죽순 이제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더 어마어마한 경쟁으로 가면서 투자가 더욱더 가속화되는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게 왜 지금 현재 저는 AI 이제 주도장이라고 보니까 AI 테마를 무너뜨릴 요인이 아니라 더 활성화시킬 수도 있는 요인이다라는 거죠. 이게 저는 반도체 칩의 가격 파괴가 이루어지고 90년대 정보통신혁명이 난 거를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가격 파괴에서 새로운 시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가격 파괴들 속에서 2006년 아이폰이 나와서 그 작은 것을 컴퓨터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칩들의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아이폰의 신화가 어떻게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AI도 전부 다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가 써야 되는 줄 알았는데 물론 돈을 많이 쓰는 건 알지만 그래도 좀 저가로 가능해. 라면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좀 더 뛰어들겠죠. 우리는 이런 쪽에서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저 회사가 어려워질 거라는 건 알 수 있죠. 어디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 그러나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짓는 걸 중단하고 AI 개발을 중단할까요? 아니겠죠. 네. 코파일럿 갈 길이 아직 먼데? 구글이 제미나이가 아직 멀었는데 네. 중단할까요 지금? 딥시크가 나왔는데. 멀었더라고요. 예, 써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끝났다 아니다를 퐁당퐁당을 하면 재미있거든요. 사실 저도 유튜브 운영하는 입장에서 재밌어요. 그러면 조회수는 잘 나옵니다. 그러나 투자에 도움이 되는가? 시장이라는 게 1년에 2번 정도는 20% 빠지는 건 기본인데 이거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순간 연 20% 조정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시장이고 네. 만일 20% 조정이 안 나왔다 다음해가 엄청 힘든 거예요. 왜? 버블이 붙었을 테니까. 작년도 우리가 8월장 박살난 다음에 미국장 올라갔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 8월이 그럼 불황인가요? 저는 8월장 같은 게 올 수 있다는 건 동의하지만 장의 추세가 끝났는지를 판단하기는 너무 이르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두 가지 요인 네. 때문인 거죠. 그러면 우리한테도 기회가 있다. 있죠. 있는데 주도주가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 3월 장은 그러면 사실 2월부터 3월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좀 아쉬웠던 거는 2,580선까지 이제 치고 올라가서 상당한 체력을 좀 회복했나 싶었는데 또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또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한데 3월의 강세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 네, 저는 별로? 예,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죠. 제 가져온 차트 하나만 보여주시면 네. 감사하겠는데 시간이 다 됐죠. 코스피랑 연기금 주식 순매수 차트를 좀 봐주십시오. 연기금이 확실히 2월까지는 방어선을 이제 확고하게 구축해 줬죠. 저 파란 선이 끝부분 튄 게 보이죠. 저게 이제 리밸런싱 자금 순매수인데요.
국민연금이 앞으로 계속 사게 돼 있어요. 동의합니다. 근데 시장을 받치며 살까 아니면 폭락할 때 저가 매수할까? 저가 매수로 들어오지. 국민연금이 가격 올리며 살까요? 그러지 않는다고요. 국민연금이 들어오는 순간 연못에 고래가 되기 때문에 네. 가격을 올리며 사지 않아요. 언제 사냐 하면 시장이 패닉에 빠질 때 산다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저렇게 열심히 사주는 건 좋은데 저게 가격을 올려줄까? 하단을 지지해줄까 생각하면 하단을 지지해주는 요인이 있고 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작년보다 올해 여건이 좋아요 정도인 거지 여기서 뭐 2,600을 넘어 700, 800 작년 갔던 2,900으로 간다 이건 너무 우리가 앞서가는 거다. 왜냐하면 네. 미국장이 심각한 조정에 지금 직면해 있을 수도 있는 좀 상당히 위험한 레벨인데 우리만 간다. 이런 꿈은 좀 안 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금으로 드리려고 해요. 금. 난세의 영웅이 탄생한 것처럼 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열광을 했었는데 그때 네, 홍 대표님이 이제 금의 고점 신호에 대한 걱정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마치 오비일학처럼 그 뒤로 금이 운이 네, 좋았습니다.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금값의 전망을 그럼 이제는 어떤 기준을 갖고 해야 될까요? 뭐 미국 금리 좀 빠지잖아요. 최근에 장 불황에 대한 공포로. 그럼 실질 또, 금리가 좀 빠지죠. 예, 그럼 네. 또 금 또 사도 됩니다. 다만 제발 현물 사지 마시고요. 뭐 김치 프리미엄, 금치 프리미엄 같은 그런 이야기들은 정말 듣기 싫고요. 네. 그냥 KLX의 금 현물이나 미국에 상장돼 있는 IAU 이런 거 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4848이 아니죠. 4989가 아니죠. 이건 그건 장기적 관점으로. 예, 지난달은 뭐 말도 안 되는 거래가 벌어졌기 때문에 네. 이건 좀 단기 과열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근데 앞으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미장이 좀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라면 미 채권도 좋지만 금도 나쁠 수는 없잖아요. 네. 미국 실질금리 떨어지는데 금값이 그때 빠지는 걸 우리가 본 적이 없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국채는 또 다른 괜찮은 대체 자산이 됩니까? 금리가 떨어지니까 가격은 오른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 팔아 지금 미국 국채 사고 싶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네. 이번 달에도 계속 그 관점은 유지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거는 오늘 쇼츠로 계속해서 저희들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홍춘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 양회가 개막을 했죠.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 양회가 열리면서 중국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박에도 중국은 여전히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절제된 반응이 되겠죠. 만약 G2인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두고 전면전을 펼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 파장은 상당할 텐데요. 미국의 중국 견제가 갈수록 노골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를 이미 한 차례 경험한 중국이 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지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중국 전문가죠. 이철 박사님 나오셨고요. 또 강원대 동북아 문화산업학부 김희교 교수, 가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중국 양회, 시진핑 3기 체제에서 이제 세 번째로 양회가 열린 겁니다. 일단 양회 하면은 이게 또 한자기도 하고 네. 정확하게 어떤 행사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중국에서는 최고 의사 결정을 하는 네. 회의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교수님. 양회는 말 그대로 두 번의 큰 회의를 뜻하는 거고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올해 중국의 전체 살림을 그게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국방까지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올해 그 지침을 가지고 올해를 살게 됩니다. 이 지침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면 첫 번째는 지방정부가 올해 살림 계획을 세워서 중국 공산당한테 올리고요. 네. 당에서는 정치국 회의를 해서 올해의 대강을 만듭니다. 대강이라는 그 게 전체 구조 계획을 세우는 거죠. 아, 네. 중국 공산당의 전체 계획을 세우면 그게 이제 정치협상회의, 전국 인민대표회의를 거쳐 그게 이제 두 큰 집단인데 거쳐서 최종 올해의 플랜이 이게 확정이 되는 거고요. 정치협상회의는 뭐 어떻게 보면 되느냐면 우리나라의 노사정 협의 비슷하거나 네. 많이 다릅니다만 그렇고요. 마지막에 전인대는 우리나라 국회와 비슷해서 이제 그 결정을 거치면 올해 한 해 계획이 나옵니다. 이번 양회에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두 개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첫째는 네. 올해 중국이 GDP를 얼마를 목표로 설정을 할 것인가가 하나가 네.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전체 경제의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라는 큰 틀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할 회의라고 봅니다. 네. 지금의 중국 내수 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거는 우리가 또 알고 있고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과의 관세 전쟁도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번 양회에서 발표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박사님 네. 3년임째인 거잖아요. 네, 네. 리더십은 여전히 굳건한가? 라고 여쭤본다면 어떻습니까? 이런 양회에서 사실 직간접적으로 드러날 텐데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와서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에 대한 여러 의문을 표하는 그런 기사들이나 보도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얄궂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사연임 여부도 결정이 돼서 네네. 지금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 시진핑 자신의 연임과도 맞닿아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아마 우리나라식의 정치 체계에서 보는 예측일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든 중국의 다음 지도자는 중국 공산당의 맥락에서 결정이 되는 거지. 뭐 경제 운영이나 외교를 잘하면 연임이 그렇죠. 되고 우리처럼 뭐 선거를 통해서 그런 게 뽑는 아닙니다. 지도자가 아니니까 네, 네. 공산당 최고 그 권력층 안에서의 네. 어떤 적절한 합의와 경쟁 속에서 탄생하는 게 이제 주석 자리니까 네. 복잡하긴 하군요. 근데 이제 경제 상황만 보면 양 교수님 작년도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중국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걸 저희가 다 주지 알고 있는 사실인 거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인민들 사이에서는 지금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에 대해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사실 외신 통해서 많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글쎄요, 뭐 그냥 그렇게 뭐 서민들이 그렇게 좀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서민들의 어떤 뭐 불안이 그 시진핑 그 정권을 그 약화시키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고요. 뭐 어떤 면에서는 뭐 마찬가지지만 그렇다면 시진핑을 대체할 사람이 누구냐? 그걸 또 봐야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뭐 없애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일단은 좀 두고 보자 뭐 그런 생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 이런 염려가 있다고 해도 시진핑보다는 트럼프 때문이다 그렇게 뭐 나중에 또 이제 그 돌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한 거죠. 뭐 트럼프도 역시 뭐 자기 때문이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 때문이다 뭐 이런 그 빌미를 쓸 거니까요. 리더십에 대해서는 교수님께도 좀 의견 듣겠습니다. 시진핑 리더십. 저도 이철 박사님 생각이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중국 정치 체제는 지금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안정적이라는 게 이제 어떤 측면에서 안정적인 거예요? 일단 시진핑의 신임이나 신임의 권력 체제가 공고하다는 뜻이고 더 확대해서 말하면 공산당 지도 시스템에 대해서 의문이 사실상 거의 없다라는 뭐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 지점의 근본적인 배경은 당연히 경제의 문제이겠죠. 그래서 서구에서 중국의 경제를 볼 때는 불안하다 혹은 위기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중국 내부에서 중국 경제를 볼 때는 지금 미국이 온 힘을 다해서 중국을 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작년 5.2%, 작년에 5%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제조 공정이 끝나고 혁신의 빅테크 기업으로 전환도 스무스하게 잘 되어졌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중국 국민들의 시진핑 세제에 대한 안정감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자꾸 시진핑이 연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을 한국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저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중국 시스템에서는 시진핑이든 아니든 중국 정치나 경제가 나아갈 방향의 큰 폭의 변화는 사실상 없을 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제 자체가 좀 다르다는 걸 저희가 감안을 하고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군요. 자, 지금 전인대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시되는 성장률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 물가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경제 목표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한 게 성장률 목표 약 5% 안팎으로 잡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작년과 비슷합니다. 이 정도면 국제기구에서 보는 성장률과도 대동소이합니다. 교수님? 예, 그런데 과거 한 10년 전까지만 해서는 GDP 중국의 GDP 통계를 상당히 의심했어요. 그래가지고선 그 정부에서 나오는 GDP 성장률을 믿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전력 사용, 연료 사용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선 간접적으로 이제 그 GDP 성장률을 추정했는데 지난 한 10년 동안에는 그 정부 통계의 신뢰성이 많이 올라갔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국제기구도 요즘은 상당 부분 그 중국 통계를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작년 통계 그러니까 2024년 성장률 통계는 좀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많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선 그 전력 사용이나 다른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보면은 이 통계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좀 의외로 그 재작년 3년 전보다는 좀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아직까지는 확실한 의심은 있지만 어떤 확실한 근거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받아들이는 거죠.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OECD나 IMF 같은 곳에서 예측한 중국 성장률 전망치가 4%대, 중후반 넓게 좀 분포가 돼 있는데 중국 전인대에서는 이제 5% 안팎으로 제안을 했다면 다소 조금 높게 잡았다. 이건 이제 목표치니까 그런 건지. 물론 이번에 상당히 의지가 좀 반영이 된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국 정부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GDP에 대한 그 정책 가중치를 예전처럼 그렇게 높게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산업 구조나 경제 구조에
좀 개선, 전환 이제 이것을 중시하고 있고 GDP 자체의 수치가 조금 더 올라가고 덜 올라가고 하는 것은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의 싱크탱크들에서는 이제 GDP 목표에 대한 거를 이제는 좀 국가 경제 지표에서도 조금 가중치를 많이 떨궈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네. 우리는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중국의 GDP라는 숫자 하나를 통해서 그럼 중국 경제가 잘 될 거냐 못 될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을 가장 하니까요. 통설적으로 쓰는 경제 성적표 아닙니까? 성장률이라는 그렇죠. 게. 그런데 그 5% 내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작년 재작년부터 견지하고 있는 정책적 입장이고요. 네. 아까 지적하셨지만 지방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지시한 GDP 목표를 전국 차원에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한번 정책적으로 조정을 하고 네. 그게 5% 내외로 나왔다는 것은 5%보다 조금 내려갈 수 있다는 쪽을 중앙 정부가 더 고려했다고 이렇게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 안팎의 성장률 달성 가능한 수치라고 보십니까? 김희규 교수님. 지방 정부가 5.3%, 지방 정부별로 다 낸 걸 합해서 평균해서 5.3%로 추정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지금 예상치가 끝나면 한 5%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 사이에 무슨 변수가 있었냐면 미국이 관세를 10% 더 때렸어요. 네. 그것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크게 중국이 자기네들의 목표를 세우는데 변화를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가 되거나 아니면 4.8% 정도 선에서 최종 결론을 내지 않을까. 지금 양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는 굉장히 확신감, 자신감이 차 있어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고요. 중국이 그렇게 제시하면 중국 경제의 특성상 연말이 되면 대개 그 목표치까지 달성하도록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랬는데요.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네. 소비를 진작시킨다든지 어쨌든 중국은 경제 목표가 크게 유사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경제 목표치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네, 교수님. 예, 지금 그 중국 GDP 중에서 수출의 비중이 약 19%고요. 그 다음에 수출 중에서 대미국 수출의 비중이 약 한 15%예요. 네. 그거를 곱해 보면은 그 대미 수출의 중국 GDP 비중이 3%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3% 만약 그 미국이 완전히 중국의 수입을 차단시킨다고 해도 뭐 5% 성장은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뭐 중국 경제가 무너진다. 그거는 좀 아닐 것 같습니다. 그건 어불성설인 것 같고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최근에 이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국가가 주도를 해서 예를 들어서 구조개혁이나 뭐 그 산업을 일으키고 하는 이제 이런 체제를 갖고 있는데 민간 기업으로의 어떤 그 전환, 민간 경제 체제의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최근에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요즘 와서 아주 많이 강조되고 있죠. 그게 시사하는 바가 뭐죠? 이게 우선 첫째는 과거 시진핑 주석의 언행에서 민간 경제나 민간 기업을 중시하지 않고 국영 기업 또는 계획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지난 기간 동안에 오래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여론이 시진핑 주석은 과거 마오쩌둥 시절에 그런 경제 체제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는 그런 비난도 많이 받았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딥시크가 성공을 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민간 기업가들을 불러서 큰 회의도 하고 정치적인 제스처도 보이고 네. 그 다음에 중국의 국영 매체들이 민간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떠들면서 이제 민간 경제를 지금 곤란한 처지에 닥쳐 있는 중국 경제의 어떤 탈출구로 그렇게 삼으려는 그런 경향으로 그런 동향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체들이 관심이 많은 거죠. 계획 경제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으니까 자생적으로 일어나고 성장하는 그런 민간 기업, 민간 경제의 전환을 꾀한다. 이런 정책적 무게 중심이 옮겨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중국의 민간 경제를 일반적으로 재밌게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5, 6, 7, 8, 9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민간 경제가 중국 경제에서 담당하는 몫의 50%, 세수의 50%, GDP의 60%, 혁신의 70%, 뭐 기업 수의 90%, 그다음에 대기업 고용의 80%. 이렇게 차지하는 것을 보면 이미 중국에서 민간 경제의 포션은 상당히 높아 있는 거고요. 그것을 시진핑 체제에 들어와서 통제했다는 것은 빅테크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이나 핀테크 기업의 더 이상 방치해서 안 되겠다는 판단 때문에 제재를 해왔었는데 규제를 해왔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중국 정부 나름대로 규제가 완성되었다고 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중에서 특히 민간 부분이 담당하고 있는 고용, 혁신 이 두 부분은 지금 중국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니까 민간 경제를 정부의 입장에서도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는 단계에 와 있는 것이고 네. 이제 그것을 지금 중국 경제의 침체기 그다음에 실업률 같은 것 때문에 활성화시켜서 중국 경제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본보기가 됐던 사례가 이제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사실 중국 그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가 몇 년 동안 사실 공식석상에서도 사라지고 뭐 온갖 억측과 소문들이 난무했지 않습니까? 지분을 뺏겼다라든지. 네. 근데 이번에 복귀를 했어요. 공식 서서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용서받았다라고 그러니까 표현하는 게 이제 그렇게 맞을 것 해석을 같습니다. 하는 예, 거죠. 예. 그게 맞나요? 그렇게 보는 시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거꾸로 이제 시진핑 주석이나 중국 공산당 중앙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 제스처를 취해줘야 국내에 있는 민간 기업자 또 민간 기업가 그리고 이제 하이테크 기업들 또 바깥에서 중국 경제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경제 주체들 이들에게 그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겠죠. 마윈이 용서를 받았다는 표현도 사실 완벽한 민간 경제 체제 하에서는 좀 납득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 민간 기업들도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소위 본보기 사례로 삼아서 그런데 이제 그걸 자꾸 관계의 문제, 뭐 마윈의 태도의 문제, 감정의 문제로 자꾸 보도들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 그 마윈을 제재한 핵심에는 엔트그룹이라고 하는 금융기업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마윈이 핀테크 기업을 해서 맞아요. 기존의 중국의 주요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포션들을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무런 부동산 담보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 포션의 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려고 하는 상황까지 올라오니까 중국 정부로서는 그건 방치할 수 없었던 거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마윈의 핵심 규제의 핵심은 핀테크 기업 그룹이었고 엔트라고 하는 핀테크 그룹의 핵심의 목표였는데 그게 지금은 상당 정도 규제의 방안을 찾아낸 거고 그런 점에 있어서 언제든지 다시 알리바바가 가지고 있는 그 사형 기업으로서의 상징성과 포션 때문에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네. 지금이 그 적기라고 보여진 것입니다. 예. 자, 중국 경제를 이야기하는 데서 최근에 아주 빅 이벤트가 하나 벌어졌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따지면 이제 설 연휴 때였죠. 딥시크 파장이었습니다. 딥시크 사태. 이게 미국이 주도하고 장악해왔던 인공지능 시장에 중국이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단 말이죠. 제가 듣기로는 중국 내에서도 이 딥시크의 창업자는 거의 영웅처럼 지금 대접을 받고 뭐 그 회사 앞에 가서 뭐 사진도 찍고 뭐 전 국민적인 영웅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이 과장되게 표현하면 딥시크 전후로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바뀌었다. 이렇게도 평가를 하더군요. 딥시크가 나온 다음에 컴퓨터 전문가들 몇 분이 쓴 글을 읽었더니 네.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 미국이 그 중국 기술 제재 그 기술 수출 제재를 한 게 오히려 실수였지 않느냐 그런 글이 좀 그 당시엔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자생력을 더 키워줬다는 겁니까? 저 창조력을 더 마련하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80년대, 90년대 돌아가면은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걸 쓸 때 뭐 엘레겐스, 에피시언시, 효율성이나 뭐 섬세성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메모리를 좀 덜 쓰느냐. 그때는 CPU가 느렸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공식을 덜 돌리면서 그 똑같은 결과를 나오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연구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CPU가 더 싸지고 메모리가 더 싸지면서 그 서양 뭐 미국, 유럽 같은 데서는 그런 걱정을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굉장히 프로그램도 커지고 뭐 커졌다고 해도 돌리는 게 하도 빠르니까 사람들이 그걸 뭐 별로 못 느꼈는데 이런 그 고속 CPU, 고속 GPU 같은 걸 차단시키니까 그러니까 그때서부터는 좀 더 느린 칩을 가지고 똑같은 결과를 가져내려면은 창조성을 발휘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선 오히려 중국 창리성에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좀 후회하는 글들이 좀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하여튼 궁극적으로는 미국은 자본이 있고 그다음에 축적된 경험이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사람은 있느냐 그건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연구자를 보면은 한 반 정도는 외국인들이거든요. 외국 그 유학생들이나 네. 외국에서 온 박사들인데 그 요즘 하도 뭐 트럼프 정부에서 이런 외국인들 들어오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그 중국에는 그런 그 스템 과학기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만은 뭐 아까 얘기했지만 자본 같은 거는 없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느 쪽이 끝에 가서는 이기느냐 그런 좀 경쟁이 된 것 같습니다. 딥시크 사태가 중국 인민들한테는 대단한 자부심으로 또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딥시크는 중국의 인민들, 중국 정부, 중국의 기업 그리고 중국 공산당 중앙회까지 큰 희망을 준 사건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단순하게 좋은 기술을 개발했다. 네. 당사자들은 그럴 거예요. 당사자는 그럴 텐데 이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몇 가지 상징적인 면이 있습니다. 네.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이 중국의 순수한 기업이죠. 게다가 스타트업이죠. 그리고 국영 기업이 아니고 민간 기업이죠. 네. 그다음에 주요 기술 핵심 인력들이 모두 국산이에요. 국내파예요. 네, 국내파예요. 국산이에요. 네. 그리고 어쩌면 중국 안에서는 더 중요한 일일 수도 있는데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뭐 이런 기업이 아니에요. 오히려 중국 정부로부터도 압박을 받았다면 받았지 뭐 좋은 소리 못 들었던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대표하는 게 뭐가 되냐면 중국의 어떤 젊은 민간 기업가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난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당의 지원도 못 받고 네. 뭐 미국 박사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과연 하이테크를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는 증거가 나온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렇게 기술 지지를 하고 뭐 GPU도 안 팔아주고 뭐도 안 팔아주고 이러는데 우리 과연 미국에 대항해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잖아. 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다음 그러면 앞으로도 여러 가지 미국이 제재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지는 않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제재 때문에 해결 방책을 찾다 보니까 이런 브레이크스루가 나와서 전 세계를 뒤흔드는 그런 기술을 우리 중국 젊은이들이 냈잖아.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아주 큰 사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김희교 교수님. 예, 중국에 사실 지금 뭐 세계를 놀랄 만한 기술 발전이 일어나는데요. 이 딥시크가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킨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딥시크가 발표되자 엔비디아 주가가 사상 최대치로 낙폭을 기록했다라는 사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AI라고 하는 빅테크 기업의 최첨단의 기술이 중국에서 미국의 주가에 그것도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에 영향을 준 만큼 성장했다라는 자부심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건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미국이 지금 동안 8년 정도 중국을 제재했단 말입니다. 네. 중국 국민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미국으로부터 자기네들이 구소련과 같은 분열되거나 파괴되는 정체를 가져올까 하는 불안감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감이 이번에 해소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우리가 미국의 제재를 뚫고 우리도 새로운 기술에서 최첨단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판단을 중국 국민들이 하게 된 거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마치 이것이 국가의 운명을 구한 것 같은 느낌을 중국 국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냥 뭐 이런저런 거 실리 뭐 이런 거 계산기를 두드리기 이전에 제대로 한 방 먹였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중국 인민들한테 줬을 것 같아요. 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 이런 가운데서도 중국을 향해서 이 마약 문제를 거론하면서 관세 10%에다가 10%를 더한 이런 관세로 압박에 나섰습니다. 자, 그러자 중국도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양측의 목소리 직접 듣고 계속해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They come, a lot of them, not all of them, but a lot of them come from China, and that's why we did that. It's 10 plus 10. 美方借芬太尼问题，执意搞关税的施压讹诈，一爱孤行，恩将仇报。 기존에 부과돼 있던 관세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가장 먼저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한 게 중국이었습니다. 10%. 여기에다가 지금 더하기 10%더 하겠다라는 거죠. 자, 아직까지도 그러면 중국과 미국은 전면전에 나서고 있는 것 같진 않고 여전히 그래도 협상의 여지는 열어두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 대한 분석을 먼저 좀 듣겠습니다. 양 교수님. 예, 저 1차 관세 10% 매겼을 때는 거기에 품목을 보면은 뭐 트럼프가 그 계속 강조한 에너지가 있었지만은 또 그냥 뭐 자동차 일부 그리고 뭐 석탄 뭐 그런 중국이 이미 그렇게 많이 수입하지 않는 품목에 좀 많이 집중됐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선 중국이 좀 그 대결을 회피한 게 아니냐 그런 견해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2차 관세에 따른 보복 그 조치를 본다면은 농산품에 많이 집중돼 있어요. 농산품 그 특히 그 트럼프를 지지했던 그 주에서 많이 나오는 농산품, 뭐 콩, 대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이제 집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에도 뭐 그 수출 그 일부 그 히토류나 뭐 희귀 광물 여기에 대한 수출 그 금지 수출 제한을 그 1차에는 한 2분야 정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걸 또 확장시키고요. 그래가지고선 첫째는 그냥 우리 한번 조용히 끝나자. 이런 입장을 봤다면은 두 번째는 그래 네가 해보고 싶으면은 우리도 해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대결적으로 나가는 그런 그 보복 조치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캐나다도 보복 관세 조치를 취했고 중국도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미국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관세를 적용하겠다. 갈수록 수위를 조금씩 이제 이렇게 단계별로 높여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직까지 이걸 전면전이라고 보기는 힘든데 조금 더 미국에 타격이 갈 만한 제품들이 이제 관세 부과 대상에 계속 포함이 됩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트럼프가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라고가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제가 주목한 건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중국까지 관세 부과를 할 때 자꾸 펜타닐을 거론을 해요. 네, 그게 명분이죠. 예, 그걸 명분으로 거론하는데 그건 어쩌면 저는 일단의 협상용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캐나다는 펜타닐을 미국에 직접적으로 거의 영향을 지금 이미 미치지 않고 있고요. 멕시코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사실 마약을 직접적으로 수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굳이 핑계로 꼭 내세우는 거 보면 이걸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그런 협상용 카드에 중국의 반응은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좀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지금 이 두 번째 관세 대응에서는 옥수수, 대두 이런 것이 핵심 제재 품목에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건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제가 이것을 미국이 계속 끌고 가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미국의 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이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에요. 네. 그럼 이 세 개를 미국이 동시에 제재를 하면서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는 저는 그다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중 어느 것과는 반드시 타협을 하는 방식으로 나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타협을 할 것 같기는 한데 아직 보이진 않습니다. 이철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직 초반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을 보고 있으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앞에 펜타닐이라든가 이렇게 이유나 명분은 그야말로 명분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이런 조치를 취하는지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네. 원하는 결과를 이제 보고 싶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취임 전에 뭐 중국에 대해서 몇십 % 관세를 더 때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공언을 하다가 정작 취임 후에는 10% 정도만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10%를 더 올릴 때 무슨 특별한 계기가 될 만한 사건이 있었느냐? 뭐 중국이 미국의 입장을 어렵게 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이 있었느냐? 사실 잘 생각하기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기다렸던 대응이나 반응을 중국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약하단 말이지. 그러면 한 장 더. 네. 이런 그 진행으로 파악하면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복 관세를 때리는 분야가 첫 번째 에너지, 두 번째 이제 그 식량이 되는데 네. 이것은 저는 그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중국이 그 소위 중국이라는 국가로서의 전략 물자라고 일컫는 것이 지금 식량이고 그리고 에너지고 네. 그리고 기술 요소이고 그리고 본인들이 타국에게 가할 수 있는 전략적 제재 물자 대상으로는 아마 히토리를 둘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식량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사료가 거의 그 자국 능력만으로 해결이 안 돼서 수입 많이 하죠. 네. 그런데 그거를 그 알게 모르게 지금 브라질로 많이 돌렸습니다. 미국 의존도를 좀 많이 낮췄죠. 많이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두 번째 보는 거고 무역 전쟁을 지금 3번 임기를 당하고 있다 보니 중국이 준비가 상당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식량, 특히 대두 이런 것을 대상으로 삼는 거는 미국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식량 제재 준비돼 있다. 우리는 에너지 제재 준비돼 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앞으로 진행될 미국과의 갈등에 있어서 이제 시작 단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교수님. 지금 이번에 펜타닐은 뭐 그냥 뭐 비밀밖에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트럼프의 뭐 중국에 대한 뭐 제재, 캐나다의 제재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에 대한 제재도 보면은 좀 통계상으로는 터무니없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유럽에 대해서는 지금 상호 관세 기준으로 뭐 이제 다루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호 관세 평균을 본다면은 뭐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온 단순 평균을 보든지 아니면은 가중 평균을 보든지 유럽이 미국보다 낮아요. 그래서 상호 관세 기준으로 매긴다면은 아마 그 유럽의 관세를 때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끌어들였느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뭐 그 국경에서 내긴 하지만은 요게 그 어떤 무역 장벽이다. 요게 요런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한 50년서부터 지속됐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뒤집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관세를 때릴 수가 없으니까요. 상호 관세만 가지면. 그리고 또 지금 뭐 캐나다에 대해서도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펜타닐 캐나다에서는 뭐 바이든 정부의 그때 정부 마약 담당하는 부처 사이트를 봐서도 캐나다가 큰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고 싶다면은 그러면은 뭐 이유 찾을 겁니다. 뭐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네. 이유를 찾을 거예요. 우리가 그럼 만약 미중 이 관세 전쟁이 정말 전면전이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 때가 예를 들어 뭘까요? 히토류 카드를 만약에 중국이 쓴다. 이건 전면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히토류 카드를 쓰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전면적으로 쓰지를 않았고요.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으셨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고 협상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할 때는 네. 히토류 카드를 전면적으로 저는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아마도 전면전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진폭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뭐 두 분 교수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미국이 트럼프가 때리고 있는 이 관세는 도대체 합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 국내의 경제적 상황이 문제가 될 때 그때 하나의 또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가가 엄청나게 지나치게 올라간다든지 네. 좀 더 길게 보면 중간선거에서 압도적으로 패배를 한다든지 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가 하나의 미중 관계의 큰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미국 자국 내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고 있고 어쨌든 물가를 잡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죠.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죠. 지금 저기 그 트럼프 그 무역 정책뿐만이 아니라 그 세금 정책, 그리고 또 그 이민 제한 정책, 요거 다 인플레이션을 올릴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미시간 대학교 설문조사에서 보면은 지금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뭐 4.3%, 5년은 3.5%로 그렇게 갑자기 뛰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연준 애틀랜타 연준에서 지금 현재 성장률 그 추세를 보는 그런 그 GDP 나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한 3주일 전까지만 해도 2.5% 정도로 1분기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지금 거의 뭐 마이너스 2%로 갑자기 줄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걸 예상해서 사재기를 지금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가지고선 그 경제에 상당히 큰 그 무리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뭐 그 상무부 장관 러트니크도 뭐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에 내일 그 멕시코하고 캐나다하고 그 협상을 해서 뭐 관세를 줄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네. 조금 좀 그 뭐라고 할까요? 좀 그 자기네들이 무리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서서히 드는 것 같습니다. 자, 히토리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 내에 이제 에너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이런 것들 가격을 확 떨어뜨려야 일단 미국 내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 후에 의회 연설에 나섰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알래스카의 그 천연가스관에 대대적으로 수조 달러를 투자를 해서 역대 최장 길이에 지금 나오네요. 가스관을 건설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언급이 됐어요. 한국이나 일본 같이 우방국들도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라는 거죠. 자, 이거의 움직임을 어떻게 봐야 될까? 궁금한 건 이겁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와도 정상회담에서 파국이 있었지만 러시아와 지금 미국이 가까워지고 네. 있는 이런 상황인 네. 거죠. 네. 러시아도 많은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네. 자칫 중국을 좀 고립시키려는 이런 의도도 엿보이는 거고요. 이게 이제 국제정세와도 맞닿아 있는 질문이어서 드려보고 싶은데. 그 마지막 하신 말씀이 제일 키가 될 거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글로벌 경영을 함에 있어서 이미 명확히 얘기를 했죠. 가장 큰 적은 중국이라고요. 그러면 중국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안쪽에서부터 무력화시키는 것과 바깥쪽에서 무력화시키는 걸 생각한다면 바깥쪽은 당연히 러시아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에는 이 친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네. 중국에 대해서는 압박을 가하고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현재는 두 나라가 전략적 필요에 의해서 상당히 지금 유대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이 틈바구니를 벌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어찌 본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종전시키는 시급성을 느끼는 이유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비하기 위한 네. 미국의 자국의 필요성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벌이는 관세 전쟁부터 대외적인 모든 압박의 맨 끝에는 중국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여러 조치들이 취해지는데 관세도 있지만 이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떼어놓고 중국을 고립시키는 이런 전략도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의견 어떠신지? 러시아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핵심 관건일 텐데요. 러시아는 일단 유엔 제재, 그간 받아온 유엔 제재로부터 회피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적극적으로 공조를 취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거기에 호응을 해서 러시아 중심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미국과 협력해서 중국을 고립시키거나 중국에 저항할 것이냐 라고는 하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핵심은 결국은 러시아가 앞으로 경제에서 먹고 살 것이 결국은 가스와 석유를 팔아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데 네. 그 가스와 석유를 사주는 건 절대 미국이 아니거든요. 중국이 많이 사주죠. 예, 중국이 대부분을 사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탈퇴되어 나간다고 하더라도 러시아 가스를 이전만큼 사주지 않을 조치들을 이미 많이 취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러시아의 경제 그리고 러시아의 혁신, 기술 혁신, 러시아의 공산품 같은 것들이 다 중국하고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전 시기처럼 이른바 역리선 정책을 쓸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 트럼프의 그 궁극적인 목적, 엔드게임이 뭐냐 모르니까 이것저것 그냥 계속 만들어내려고 여기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게 이제 그 러시아 그 통한 그 중국 고립설인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렇게 중국을 고립시키려면은 지금 관세 그 전쟁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 그 이렇게 뭐 에너지를 팔 수가 없다. 그 목재를 팔 수 없다. 그럼 그건 당연히 중국으로 가거든요. 멕시코도 거의 마찬가지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 그 유럽을 이렇게 적대화시키는데 뭐 그 군사적으로는 뭐 얘기가 다를 수가 있지만은 경제적으로는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까지도 러시아보다도 경제 규모가 더 커요. 그래가지고선 이렇게 그냥 러시아를 내 편으로 그 만들고 중국을 고립시킨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그 유럽이나 뭐 한국이나 그 캐나다나 멕시코나 이런 국가들을 적대화시킨다면은 그게 앞뒤가 맞지 않죠.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답은 트럼프가 뭘 하고 싶으냐 아직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인 것 같기는 한데 양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네요. 이건 어떻습니까? 1차 무역 합의 때, 1차 관세 전쟁 때 중국이 이제 관세 공격에 대한 거를 좀 완충시키려고 위안화를 평가절하를 시켰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미국 재무부 중심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도 간접적으로 포함이 되고요. 거의 모든 나라가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미국 달러가 고평가됐거든요. 그게 부분적으로는 지금 그 미국 경제가 잘 되고 있고 특히 주식 시장이 잘 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이제 그 세계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달러가 굉장히 강화됐는데 뭐 미국 기준에서는 달러가 고평가됐다는 얘기보다는 다른 통화들이 저평가됐다는 논의를 들 수가 있죠. 그렇게 된다면은 거의 모든 국가들이 그런 그 미국의 또 환율에 대한 공격을 받게 돼 있고 이번에 그 상호 관세 이야기에도 또 역시 거기서 기준으로 쓰는 것 하나가 환율 그 기준을 또 쓰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뭐 그 환율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건 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죠. 조만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금 만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소위 트럼프가 좋아하는 담판, 협상 딜을 이제 하게 될 텐데 궁금합니다. 하나 더 변수가 있다면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 대만에 대한 안보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추구하고 있고 대만을 언젠가는 홍콩처럼 병합시키려고 할 텐데 바이든 행정부 때까지는 대만의 일종의 반도체 실리콘 안보 라인을 체결해 줬거든요. 트럼프도 똑같이 해줄까?
자기 미국의 실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수 있는 트럼프 성향이라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지금도 여전한데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 쉽지 않은 이유가 트럼프가 임명한 대부분의 관료들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만 편이에요. 중국을 적극적으로 견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 국무장관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임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보면 트럼프는 그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해오고 있단 말입니다. 네.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라는 방식으로 취하고 있어서 결국은 미국이 이 트럼프가 어느 시점에서는 이 방향을 잡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외교 방향이라는 것은 동맹이나 가치나 이와 같은 바이든 정부의 중요시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돈, 경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방향에 있어서는 대만 해협의 안정은 바이든 시기보다는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중국 또한 지난 바이든 시기에 4번 정도를 대만 해협을 봉쇄하는 훈련을 이미 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굳이 무력으로 침략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대만을 고립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나름대로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굳이 극한 상황, 예를 들면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만 독립을 지지한다거나 대만을 독립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은 트럼프 시기의 대만 문제는 핵심 이슈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다만 여전히 대만 문제가 중국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을 트럼프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활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국 우선주의를 내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이제는 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자, 우리의 생존 방식은 뭘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된다면 복잡할 것 같은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친미 반중, 반미 친중, 이런 이분법적 이념 대결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